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루이스 드 권도드 유럽 중앙은행 부총재가 다우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ECB가 6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러시아가 4월 과잉 생산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약간의 과잉 생산은 대규모 감산 과정에서의 기술적 문제라며 러시아는 여전히 오펙 플러스의 자발적 추가 감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결속을 다짐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처음으로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의 주요 규제 기관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아닌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지목했는데요. 상원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지만 가상화폐가 충분한 수준의 분산화를 달성한다면 많은 증권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 1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은 26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와 함께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를 대장주로 미 증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해 나갈 수 있을지 해선시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젯밤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FOMC의 의사록이 먼저 공개가 됐는데 여기에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요. 1분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발표를 했고요. 또 액면 분할에 대한 소식까지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외 거래에서 엔비디아가 지수가 1000을 넘으며 1000비디아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계속해서 저희 해선시대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한 이슈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미국의 뉴욕 지수, 주요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일본 5월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제조업 부문은 50.5로 위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1년 만에 넘어선 반면 서비스업 부문은 4월 대비 0.8 하락한 53.6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과 유로존의 구매 관리자 지수도 나왔습니다. 독일의 제조업 부문은 45.4고 서비스업 부문은 53.9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확장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또 유로존의 종합구매 관리자 지수는 52.3으로 3개월째 50선을 넘어섰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5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9로 예측치와 이전치인 50을 상회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목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해선시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지난주에 예상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다소 이제 전일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인데 향후 또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
근데 어디서 타점을 더 잡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이제 추가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명쾌하게 밝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특히나 이 경제 시황 매크로에 대해서 정말 이슈만을 잘 뽑아서 또 대응법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시는 우리 혜영 마스터님이신데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고기를 잡는 법도 또 배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내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궁금한 내용 바로바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해선시대 시작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나스닥의 주요 지금 시세와 더불어서 또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장외 거래에서 지수 1000을 넘는 천비디아가 되면서 나스닥 선물 차트는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9시 47분경 19,023선까지 찍고요. 그 이후로는 양봉보다는 음봉이 더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나 10시 30분 개장 이후로 이 하락폭을 조금 많이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아까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경기가 확장 국면임을 또 한번 확인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조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시 54분에는 18,848선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조금 힘을 내주면서 0.38% 정도 상승한 18,85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스닥과 관련해서 또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만나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NVIDIA Powered by AI Boom Reports Soaring Revenue and Profits. AI 붐에 힘입어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 엔비디아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1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은 260억 달러로 예상치인 24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3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3배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AI 붐이 일면서 특히 H100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분기뿐만이 아니라 다음 2분기 이 실적 가이던스도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80억 달러로 266억 정도를 예상했던 시장 예상치가 상회가 된 건데요. 또 올해 들어서 90% 이상 상승한 엔비디아의 주가를 10분의 1로 액면 분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기 제품 H100을 이을 블랙웰의 이 구체적인 출시 시기도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이 블랙웰에 대한 수요가 벌써부터 공급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애널리스트들은 이 CPU 수요에 대한 거품이 낀 것이 아닌지 우려를 좀 했었는데 그 우려가 사라졌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구매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엔비디아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도 제가 먼저 짚어드릴 텐데요. 자, 이번에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입니다. Federal Reserve Minutes indicate worries over lack of progress on inflation. 연방준비제도 회의록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라는 내용입니다. 연준의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모든 지표에서 연준이 원하는 수치를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목표인 2%에 대한 추가적인 진전은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긴축할 의향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험 자산에 의존하고 있고 또 저소득 및 중간계층의 소비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사록에서는요, 매파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도 계속 조정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또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스터님, 엔비디아와 관련한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이렇게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줄이야 좀 많이 놀랐는데요. 엔비디아가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고 가지 않을까, 상승을 견인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은? 네, 이거 계속 끌고 갈 겁니다. 네. 네, 앞으로 미국 이제 나스닥의 주도주로
이제 대장주죠, 사실상. 네. 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했던 부분의 제일 핵심은 수요가 지탱해 준다 이 부분 같아요. 네, 오히려 공급이 딸려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실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오히려 실적이 증명을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하더라도 수요가 지탱이 된다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오히려. 그쵸. 많이 살 거니까 또 계속. 네. 오히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 이제 천비디아잖아요. 네. 이제 액면 분할한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10분의 1로 분할을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수치가 가파르게 오르니까 그 부분도 시청자분들이 좀 염두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엔비디아에 오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그냥 사업성이. 그냥 사업성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엔비디아에 들어가 있는 칩이요. 없으면 안 돼요. 앞으로 모든 기술에 핸드폰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부품에 없어서는 안 될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데 그 기술력을 바탕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장의 엔비디아죠. 예.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또 증시에 또 유동성 흐름이 아직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분기까지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힘을 보태는 상황이에요. 시장이 만약에 돈이 안 흐르면은 엔비디아가 아무리 호실적이 나오더라도 좀 변화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직 들어갈 수 있는 여건 내에서 너무 좋아요. 그냥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AI 섹터만 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불확정적인 리스크를 좀 끌고 가는 다른 타 섹터보다는 안정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섹터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좀 결론만 좀 얘기 드리자면은 AI 관련주만 보세요. 냉정하게. 그러면은 손해는 최소화될 거예요. 손실은 최소화되고 수익은 좀 극대화되는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죠. 아니 너무 이제 왜냐면 네. 수치상 이제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계속 올라갈 게 보이니까 네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너- 더 상승을 가파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액면 아니요, 분할이? 영향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영향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갖고 음. 뭐 잘 되니까 하는 거긴 한데 네. 사실 이제 액면 분할 때문에 더 오른다 이거는 아니에요. 예. 왜냐면은 그거는 이제 주식수를 분할을 해갖고 이제 사내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올랐으니까 좀 액면 분할한다. 근데 이 액면 분할 자체가 시장에 영향이 가는 요소 자체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비쌌는데 이제 액면 분할이 되면 싸게도 살 수 있으니까 네. 좀 저렴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구매를 하지 않을까, 매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접근성은 쉽겠죠. 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은 더 용이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렇다고 해갖고 뭐 이제 주식이 더 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음. 개인적으로. 네. 네. 그리고 아까 AI 섹터 좋게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특히나 이 엔비디아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엔비디아가 대장주로 있는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선물 이쪽이 또 좋다고 보시는 거죠? 다른 상품이나 어떤 것보다 지표보다. 네. 뭐 국내 시장은 뭐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여기서도 오늘 좀 이따 금통위 관련 얘기도 할 텐데 네. 이제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네. 혁신 산업이라는 말을 좀 굉장히 집중을 해요. 이 트렌드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게 트렌드라는 게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 이런 트렌드보다 앞으로
장기적인 국면에 대한 트렌드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조금 이런 트렌드에 익숙해지지 않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AI 이러면은 아직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제 다 구입하는 상황으로 연출됐잖아요. 네네. 근데 AI는 아직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피부로 와닿진 않은데 실제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녹여들고 있어요. 앞으로 많은 부분을 변화할 거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혁신 산업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많이 가지면은 저는 투자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거 10년 이끌 거예요. 제가 봤을 때. 10년. 예, 10년 이상은 좀 많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엔비디아 하나로. 뭐 엔비디아 말고 이제 다른 AI 관련주도 많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그냥 간접적으로 언급을 많이 드렸었는데 다 오릅니다, 다.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주식이 좀 용이하게 많이 올라요. 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구간이고 미국 정부가 너무 밀어줘요. 미국은 좀 냉정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저 우리나라 기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을 잇는 형태가 많잖아요. 2세, 3세들이. 아, 네네네. 근데 미국은 얄짤 없어요. 혁신 산업이면 그냥 밀어버려요. 어. 왜냐면은 전 세계를 주도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네. 근데 그게 지금 AI 섹터예요, 그냥. 미국. 그러면은 향후에 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을 더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반도체 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이제 발표했다시피 중국 쪽에 밀리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국가 지원을 해야 된다. 아니 잘 되고 있는 기업을 네네. 돈을 더 들이겠대. 나라에서 그것도.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밀어준다. 네. 네. 미국은 아는 거예요. 음. 이게 앞으로 전 세계를 바꿀 거다. 음. 근데 우리가 잡아야 된다. 먼저 선점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앞으로 더 잘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뭐 자세하게 뭐 이제 무슨 칩이 들어가고 무슨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은 어디다 쓰고 이런 거보다 그냥 트렌드가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고 국가에서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부분만 체크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트렌드를 잘 파악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 트렌드를 잘 파악하려면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종목이나 그냥 상품에 갇혀서 숲을 보는 연습을 혼자 하시는 거는 조금 어려운 일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 해양 마스터님이 도와주실 건데요. 우리 밑에 나가고 있죠. 해양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숲을 보는 연습, 그리고 트렌드를 읽는 연습 여러분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FOMC 회의록에 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록 보통 뭐 예상했던 것과 같이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 FOMC 회의록이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나온 거잖아요. 공개가 된 거잖아요. 대중들에게.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의 또 CPI 지수도 나왔고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연준 위원들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엔 너무 무리인가요? 못 돌려요. 아, 이거는 앞으로 못 돌려요. 어, 그러니까 최소 9월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데 네. 금리 인하 시기를 저는 12월까지도 보거든요. 저는 사실 12월이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금리 인하 처음으로 하는 게요? 네네. 아, 왜냐면은 이게 계속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이게 해수시대 계속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작년 10월, 11월 그때부터 금리 인하 얘기 나오다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데 파월이 사실 되게 주춤거려요. 멘트 확인을 해보더라도 아직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앵커님이 여기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이제 반반으로 나뉜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되는데 저는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어. 전혀 못 느끼겠어요. 지금 이렇게까지 밀리는 거면은 사실 이제 CPI는 안정됐어요. 그냥 이제 명분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물가가 아직은 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명분 잡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하해도 크게 문제 없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냐면 네. 하향 추세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선거 전이라 그런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계속적으로 미루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 거품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이제 AI 섹터가 굉장히 좋지만 거품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 왜냐면은 돈이 이제 경제 정상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복구하는 데까지 한 4년 걸렸어요. 그럼 2012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2020년 때까지가 경제 정상화 구간이에요. 경제 정상화 구간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제 페드가 개입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FOMC가 금리를 한두 차례 인상하고 내리고 그냥 여건에 맞게끔 이제 간접적으로만 엄청나게 간접적으로만 접근하는 구간인데 지금은 연준이 너무 많이 개입해요. 왜냐? 연준이 돈을 쥐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그리고 미국이 부채가 많으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팬데믹은 끝났잖아요. 사실 팬데믹 끝났잖아요. 근데 팬데믹에서 이어지는 통화 정책은요. 아직까지 ING라니까요. 왜냐? 그때 뿌려졌던 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제일 간단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경제 정상화 구간이 아니에요. 제로 금리 내렸다가 지금 5.5%까지 올렸다가 이제는 금리가 이제 큰 변동성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정상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이에요. 통화 정책이. 미국 역사상 이런 적이 드물어요. 이렇게 돈이 들어간 적도 드물고. 근데 그게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맥락은 뭐냐면은 금리에 대한 부분을 딜레이 하면 할수록 어쨌든 그냥 시장은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기 편해요. 앞으로. 제가 아까 매번 얘기하는 게 그 근거를 항상 담는 게 돈이 왜 흘러 들어오는지에 대한 근거를 담잖아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아직도 ING라니까. 연말까지 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 얘기를 해요. 2만 돌파는 우스울 거라고. 우스울 거라고. 저는 시기를 보는 거예요. 시기를. 정확한 수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지금 내리기가 힘들어요.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거품이 드러날 거예요. 계속적으로 낄 거예요. 언제까지? 네, 연말까지. 시청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즐기기만 하면 돼요. 즐기기만. 그 신호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거품이 꺼지는 순간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구간인가요? 금리 인하하고 당분간 한 1, 2개월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거품이 꺼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거 왜냐면 역사예요. 역사. 또 반복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즐기기만 하시면 돼요. 즐기기만. 해선시대 계속 출연하면서 이게 꺼질 때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아직은 계속 끼는 시기다. 앞으로 미증시 나스닥 기준으로는 2만 더 올려보는 건 2만 2천, 3천까지도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남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이유에서라도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네. 왜냐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정치 이제 선거 관련해서나 뭐 이런 관련 이제 너무 추상적인 얘기다 보니까
근데 저 네. 근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약에 파월이 선거 전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나중에 파월을 쫓아낼 거다. 네.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이전에 파월하고도 많이 트위터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겉으로 봐서는 중립을 파월이 지킨다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되는 걸 마음속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파월도. 그런 의도에서라도 현 정부를 조금 지지해주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9월 정도 그 전에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그런 그냥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저의 뇌피셜은 네. 거의 없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이제 연준이란 집단이 굉장히 똑똑한 집단이에요. 아,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연준은 알고 있다. 시장이 무너질 거란 걸. 아, 네. 그래서 딜레이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사실. 너무 이제 왜냐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은 잘 안 하는데 그 금리 인하 지금 제가 일전에 그 원래 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이론 중에 매트릭스 이론을 꺼내서 그 고용 지표랑 이제 물가 지표 이거를 병합을 해갖고 적정 이제 금리 수준을 찾아요. 네. 그 현 경제 상황에 맞게끔. 근데 지금 그 수치로 보게 된다면은 금리를 인하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굳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거를 신경 쓴다밖에로 저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 그 전에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딜레이 하면 할수록 저는 긍정적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하면 딜레이 하면 할수록 시장은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배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시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네, 네. 이렇게 배우거든요. 네, 네. 근데 매크로 환경은 아니에요. 실전은. 예외가 발생해요. 지금 경제 정상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은 딜레이 하면 할수록 시장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게 증명이 됐어요. 제가 왜냐면 3월에 금리 인하한다 하고 작년에 얘기가 시장에서 떠돌았고 지금 또 6월로 옮겼다가 9월로 옮기는데 네. 왜 딜레이 하면 할수록 시장이 올라요? 안 맞죠? 안 맞죠? 여러분들? 그럼 금리 인하라는 거는 결국에 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라 언제 네. 무너질지만 이제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언제 무너질지만. 이해하시겠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금리를 뭐 인하를 하네, 언제 하네 뭐 이거보다는 시기만 딱 보고서 여태까지는 상승하겠구나. 이 타이밍만 맞추면 돼요. 네. 지금 미증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네,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이 정도만 판단하고 계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 그냥 시장이 좋지 않을까, 호재이지 않을까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또 이 부분이 반대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실전 매매 노하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해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해왕 마스터님과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에 대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나스닥 선물 22,000에서 23,000까지는 도달 가능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 사인을 주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네요. 네, 언제쯤 그러면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오늘 차트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네. 60분봉 같이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채널이거든요. 채널. 네. 한 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네, 지금 파동이 부딪히는 구간 자체가 부딪히다 말았거든요. 이 구간 매물이. 오늘 이제 장 22시부터 갑자기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급락하기 시작했는데 뭐 겁먹을 건 없다. 네, 겁먹을 건 없어요. 아직 도달은 안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셔야 되는 건 매수에 대한 위치를 언제부터 대응을 하시냐.
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자 보시면은 지금은 아직 매도 분위기로 가요, 여러분들. MACD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잠시만요. 화면 좀 변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 정리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 정리되시는 지금 화면이 대로 좀 작게 알려주시겠습니다. 나오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네. 시청자분들. 예. 자, 지금 보시면은 MACD가 지금 음봉을 들어가죠. 지금 기술적 분석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추세가 제 일목균형표 보면은 기준선 지지받고 그다음에 일목 하단 지지받고 고점을 계속 갱신을 했잖아요. 예. 보이시죠? 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수만 봐야 돼요. 매수만 봐야 되는데 언제 봐야 되냐라고 평가를 했을 때 이 양봉 나오는 시점부터 들이대기 시작해야 돼요. MACD 그냥 양봉 나오는 시점부터 이것만 봐도 수익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 음봉이죠. 예. 지금은 포인트 전략은 안 나오고 기다려야 돼요. 다시 양봉으로 나오는 구간. 오늘 만약 안 나온다 안 하면 돼요. 예. 힘에 대한 강도가 이때 세게 한 번 더 칠 거예요. 왜냐? 상단에 아직 도달 못했으니까. 간단하게 접근하면 돼요. 간단하게. 아시겠죠? 지금 접근성으로는 19,000 돌파가 드러났는데 한 번 더 돌파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장이에요. 한 번 더. 최상단 한 번 도달할 수 있는 위치값이 19,100, 200까지는 한 번 더 도달할 수 있어요. 지금 장에서. 근데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 나올 때부터 60분봉 기준입니다. 60분봉 기준. 양봉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차트에 대한 접근을 들어가야 돼요. 이제 시그널이 나오겠다. 사인이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편합니다. 그것만 좀 체크하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일본 기준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예. 지금은 상단이 체크가 안 돼요.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게. 잠깐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재밌는 거 좀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MACD 오실레이터상 양봉, 그러니까 60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60분봉 기준으로 MACD가 양봉이 출현하게 되면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잡자라는 그런 전략까지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일전에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 비트코인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저희 여기 계시는 아주 작지만 계속 시청하시는 제 그 팬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요? 악플을 한 80개를 받았어요. 아이고, 네. 네.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이러니까. 근데 그대로 나왔어요. 거의. 오. 네, 거의 그대로 나왔는데 1년 뒤에 댓글이 달리더라고. 성지순례 왔습니다 하면서. 근데 네네. 지금 미증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는 구간에서 네. 제가 이 하모닉 패턴을 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모닉 패턴인데 지금 하모닉 패턴이 그려지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 하모니 패턴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게 수학적인 이론인데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 네. X 구간 있죠. 네, A 구간 있죠. 네, B 구간 있죠. 그리고 C 구간이 설정이 되면은 이 D 값이 나와요. D 값이. 근데 이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이 비율에 대한 관계가 조건이 맞아야지 성립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모닉 패턴을 완성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모닉 패턴이 아직 만들어지진 않아요. 근데 네네. 이 구조상 제일 재밌는 얘기를 하나 꺼내자면은 네. 이 C값 보이죠? 네. 이 C값이 미증시 C값이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시장은 더 박살나요. 이게 하모닉 패턴 구조예요. 지금 이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연말까지 만약에 2만, 2만 3천 막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 시장이 무너질 때 이 저점은 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구조상. 뭐 아주 먼 미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오르는 과정 있잖아요. 이거 즐기는 과정이에요. 이거 즐기는 과정.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간다는 신호는 어떻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수치를 개입하면은 네. 이 모델 안에 들어가요. 아, 이게 지금 만약에 수치를 네네. 막 18,000으로 고점을 잡고 찍잖아요. 네. 그러면은 D값이 설정이 안 나와요. D값이란 수학적 공식이 결론값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이제 12월 돼서 고점 나오면은 이제 D값이 설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도 나와요. 그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패턴 구조상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무너지는 구조예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무섭죠. 네. 예. 그러면 대표님 그걸 좀 지점을 잡아주시는 거네요. 네, 왜냐면 올라가는 거는 갈 때까지 즐기다가 네. 고점에서 팔고 또 이제 저점 매수해서 다시 한번 공략하고 그런 매매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다른 파생 상품, 우리 선물은 이제 네. 매도를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네. 가능하겠지만 다른 ETF 상품이라든가 인버스 상품에 대한 다양한 종류를 찾아봐야죠. 아, 인버스나 이런 걸로 해칭을 또 하시고. 네네. 아, 그때는 좀 이제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늘리고 이제 금융상품에서 이제 반대 매매를 하는 상품을 좀 간접적으로 즐기는 경험을 해보셔도 괜찮고 네. 그때 아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저는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지금은 이제 좀 거품을 즐기고 그때 가서 이제 현금 청산 이후에 다른 부분을 상품을 좀 확인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가질 거예요. 근데 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증시가 2만, 2만 1천, 2만 2천 막 이렇게 돌파하면 할수록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저점 무너질 수 있는 기대값은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 이론상. 이게 무서운 거예요. 1년 뒤 이 자리에 네.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몰라요. 어, 와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 지금도 와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야, 어떻게 미증시 왜 어떻게 19,000을 찍었어? 음, 그럼 조만간 있다가 또 2만 찍는다니까요. 그럼 또 와 소리 나올 거예요. 음, 근데 또 1년 뒤에는 또 다른 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어, 와 하면서. 근데 저희는 해선시대는 좀 미리 이런 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알고만 있고 공부만 해둬라. 그때 가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거시적인 이런 증시의 방향성을 지금 마스터님은 거의 이런 기술적인 패턴으로 많이 알아내시는 거네요. 보조 아니죠. 지표 같은. 아니에요? 이제 네. 연준에 대한 활동을 먼저 보고 이제 네.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수급이라든가 이제 형태를 먼저 캐치를 해야죠. 그 이제 매크로 환경 뭐 시황을 먼저 본 다음에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시황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차트를 확인하는 편입니다. 아, 왜냐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제가 시장이 오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건 단순하잖아요. 이제 금리가 2022년도, 3년도 이제 고착화가 들어가는 걸 저는 뻔히 알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22년도 10월에 마지막 강연을 했어요. 네.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저점이 나왔습니다. 음, 왜냐면 금리 상단이 이제 거의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시장의 수급이 다시 몰릴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올랐어요, 시장. 어, 예.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 왜 들어오는지 그리고 네.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그 형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제가 영래포에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지금 영래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래포 잔액도 역시나 네. 아직 밑에 있네요. 네. 네.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금리가 고착화되는 시점부터 이제 영래포에 들어가는 돈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상단에 멈추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막 불어넣기 시작하죠.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잔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장에 들어온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근거예요. 굉장히 간단하게. 미증시는 앞으로 더 오를 이유밖에 없어요. 그냥 왜냐 남아 있으니까 들어올 돈이 아직도 찍어낸 돈이 아직 남아 있다니까요. 시장에 안 들어온 돈이.
아직 여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먼저 평가를 하고 그러면은 나는 오늘 선물에 대해서 앞으로 그리고 미증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다라고 대응을 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는 거죠. 일봉만 보시더라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여러분들 이 구간 내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예. 주식 사는 거 똑같잖아요. 어떤 종목을 살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이 구간 내에서 매수 사인을 오히려 집중을 했다면은 수익성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앞으로 시장이 오르겠구나, 매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겠구나라고 잡고 그 다음에 차트 보는 거예요. 나는 어디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후행이에요. 사실 네. 선행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접근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돼요. 시장을 먼저 이해를 하고 어떤 상황인지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사인을 보는 거거든요. 어디서 들어갈지. 예. 이런 부분이 훈련이 돼야 돼요. 트레이딩에 있어서. 그러면은 손실은 최소화되고, 저는요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안 본다. 워렌 버핏도 손실 봐요, 여러분들. 예. 손실을 안 본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자체 계속 꾸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해예요, 결론은. 이런 부분만 평가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거시적인 이런 그 시장의 흐름을 읽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혼자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의 노하우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요. 국내 시황과 관련된 이슈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사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관련한 내용은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이 만장일치로 3.5%로 동결을 했죠. 벌써 11번째 기준금리를 동결을 한 건데요. 오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킬 거라고 했고요. 또 물가가 상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훨씬 더 커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1명만 3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5명은 3개월 뒤에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는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을 참고하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어려워요. 물가가 완전히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면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정상화시킨다. 이 말이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물가가 좀 잡히면? 아니죠. 아니에요? 예, 전혀. 그냥 네. 핑계. 아. 예, 그냥 뭐라도 얘기해야 돼요. 아니, 아니, 저는 그래서 일부러 어렵게 말하면서 그 딱 정확한 사인을 안 준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물가가 네. 높은 건 맞잖아요. 네네. 높아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네. 예? 높은데 명분 잡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죠. 예, 불확실히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보고 있는 게 이제 외실에서도 좀 한국 금리에 대한 인하 시기를 9월 이후로 좀 보고 있다라고 네. 판단하는데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미국보다 금리가 많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먼저 움직일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미국이 먼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면은 한국도 그때 가능한데 지금 9월이잖아요. 5월인데 지금 벌써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 네. 그러면 금리 인하의 트리거를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잡히는 걸 더 우선적으로 볼까요? 아니면 미국의 금리가 먼저 인하되는 걸 더 우선적으로 볼까요? 무조건 미국이에요. 아. 네. 우리나라 물가보다는 네. 이제 미국 금리 먼저 보고 대응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최근에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국내 선물 차트 한번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증시 차트랑 좀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 미증시 차트랑 많이 달라요.
확인해 보시면 네. 미증시는 막 뚫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예로 들어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한국 금리가 네. 5.5%다. 네. 진짜 만약에. 힘들겠죠. 네네네네. 네. 그럼 부동산 큰일 나겠네요, 정말. 그렇죠. 네네네. 진짜 힘들겠죠. 허덕이겠죠. 이자 때문에. 근데 증시는 고점 돌파했을 거예요. 증시는 아. 오히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는 이게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미국 대비해 갖고 수급이 없어요. 수요가 없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근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미국 진퇴양 시장이 나요. 매력적이니까 다 서학 금리를 때문에 올릴 되는 수도 거 없고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때문에. 네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매크로 환경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 앞으로 미국을 따라갈 거기 때문에 신고점에 대한 갱신에 대한 기대값은 걸기가 힘들다. 아. 그냥 이제 박스 레인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근데 미증시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레인지가 이제 3천선까지는 좀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3천선까지는 쉽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3천이요? 예. 오. 아니 근데 뭐 놀랄 건 네. 아니죠. 우리 뭐 3,400까지도 갔었는데. 네. 아니 네. 그래도 너무 안 가니까. 네.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네. 너무 네.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3천까지 갈 수 있는 그럼 또 요인이 된다는 거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국 주식의 지금 투자 환경은 단타밖에 안 나와요. 아. 천하제일 단타 대회예요. 완전히. 왜냐면 박스권 미증시 상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끌고 와서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수익 대응을 하는 구간이 설정이 되는데 환경상 이제 코스피는 좀 그게 힘들어요. 단타 대회밖에 안 돼요. 단타 대회. 근데 단타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투자자라면은 나쁘지 않은 환경이죠. 예. 중요한 건 아직도 금통위는 미국의 상황을 엿보고 있다. 예. 금리 인하 계획은 없을 거다.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박스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박스권 내에서 단타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테마 위주로,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순환매가 돌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렇죠. 어. 여기는 AI보다는 음. 거의 진짜 단타 대회니까. 음. 한국 AI로 좀 버티면 네. 좀 힘들어요. 아. AI 관련주로 하면. 시장이 수급이 안 도니까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승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로 가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시듯이.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관련주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이걸 투자할 거면은 차라리 미국 시장 쪽을 공략하는 게 좋고. 그렇죠. 아니 네. 이게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경이 중요해요. 국내 환경은 그렇게 좋지 못해요. 금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단순히 이유 하나가 5.5%면은 이거 진짜 전 코스피도 고점 갱신 될 거라고 보는 주의예요. 다른 나라는 다 지금 계속 네. 오르잖아요. 어. 뭐 일본이나 네. 유럽이나 안 그래요? 왜냐면 수급이 돌기 때문이에요. 수급이 돌아요. 일본은 수급이 좀 안 특이하죠. 도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장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 이제 외인이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요. 네. 그 돈이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헤지 펀드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루 돈이 들어와요. 하루만. 아. 하루만 돈이 들어왔다가 네, 또 나가고. 0.01% 수익만 내고 나와요. 아. 근데 단위가 커요. 음.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노란통에서 좀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왕 마스터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시적인 이 경제를 보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이 경제를 보는 눈 키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투자에 대한 팁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마스터님 오늘 이야기 너무 재밌게 나눴는데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왓선님과 인사 나눴고요. 이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매크로적인 부분에 있어서 팬데믹 시기에 흘러들어간 유동성이 여전히 시장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금리 인하는 증시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연준은 선거 이전까지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하모니 패턴이 C를 향해 달려가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증시 버블을 즐기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목균형표상 이 기준선을 지지하며 고점을 경신 중이다. MACD 오실레이터 60분봉 기준 음봉이 양봉으로 바뀔 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요. 한은행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연준 정책 전환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고요. 코스피 3,000포인트가 돌파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개별 종목 단기 대응으로 수익 노려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으로 저희가 한 이야기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